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있는 김진영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청소년 분들이 노동하실 때 문제될 만한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근로기준법 내용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동권에 대해서는 앞선 시간에서 좀 내용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단순히 법에서 보장됐기 때문에, 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고요. 인권으로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세계 인권선언은 인류가 보장해야 될 최소한의 인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동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 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지 않았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도 인권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법률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하위 법률로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퇴직급여보장법 이런 개별 법률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근로기준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법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청소년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청소년 고용과 관련되어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일단 개념 자체도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 금지 업소를 정하고 있어요. 게임 제공업, 사회행위 영업, 비디오물 감상 실업, 노래 연습장업, 그리고 주로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업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일을 하시는 이제 고깃집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는 사실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연소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소자는 청소년하고 나이 기준이 좀 다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예요. 연소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 동의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비치 의무가 있고 근로시간이 성인 근로자하고 다른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상하고 별개로 도덕보건상 유해 위험 사업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개념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이 있고요. 만 20세 미만의 자를 이야기합니다. 통상 미성년자는 독립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다만 이제 고용계약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즉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착취해서 고용계약을 하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청구의 독립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임금 청구는 소송까지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제 계약 자체는 독자적으로 가능하나 불리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불리한 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고용 가능 연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의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노동이 가능한 범주입니다. 만약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없이 노동을 했다. 그러면 그 노동은 무효가 되느냐?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을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서류를 비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이것이 이제 고용계약의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취업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 및 친권자의 서명을 받아서 사용자가 될자 연명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직종을 지정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인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데요. 원칙적으로 취직이 불가하고요. 다만 예술공연 참가의 경우에 한해 취직인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법 규범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근로관계이냐, 근로계약이냐, 근로기준법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저희 앞에 노동인권 시간에 혹시 노동하고 근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죠? 일단 현행 법상에서는 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교육에 있어서는 근로라는 표현을 쭉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근로계약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간단해 보이는데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계약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민법상에 고용이라는 계약 형태가 있습니다.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용 자체는 근로계약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제664조 도급에 의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근로계약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급 같은 경우에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근로계약은요, 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680조 위임에 의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도급보다는 좀 더 근로계약하고 개념이 헷갈릴 수 있겠죠. 중간에 과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고 왜 헷갈릴 수밖에 없느냐. 근로기준법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 종속적인 관계는 뭐냐? 법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로서 정립된 기준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말이 조금 어려우시죠? 결론은 이겁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어떠한 정도의 지휘 감독을 하는지, 내가 거기에 어느 정도로 구속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보통 프리랜서라고 얘기하는 그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사업주로서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사업체에 종속되어서 사실상의 노동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이 사용 종속성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한다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이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청소년들하고 관계가 없느냐? 당연히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본인 자신도 특수고용 종사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알바 중에서도 배달 알바가 있잖아요. 그 플랫폼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플을 통해서 대리 운전을 한다든지 가사노동을 한다든지 식사 배달을 한다든지 뭐 심부름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노동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경우는 이제 예컨대 식사 배달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에 고용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플을 통해서 이 건수가 뜨면은 그걸 보고 해당 음식점에 가서 음식만 받아서 배달을 완료하면 이 어플 업체에서 건별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면 이 어플 업체가 사용자냐, 아까 사용 종속성 기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지 여부, 이 사람이 어떤 사업장의 특정 장소에 출근을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자기가 편한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계약 그 배달 건수가 뜨면 본인이 이 배달을 할지 말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너는 이 배달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돼, 혹은 너는 오늘 몇 건의 배달을 해야 돼 지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사용 종속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현행 기준상으로 본다라면 애매하죠. 분명 지휘 감독의 정도는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일을 하는 걸 보면 특정 업체에 일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식사 배달 업무에 뭐 본인의 자율적인 노동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아닌 거죠. 근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면 이 사람이 과연 적정한 보호를 받고 있는 걸까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 노동을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고시로 지정된 직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적용이 가능해요. 사용 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자. 근데 최근에 배달 어플 산재가 문제된 사례에서 이 배달 어플 운전 배달 업무를 하는 직종을 어떤 직종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본인이 특수 형태 종사자로 일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고시로 지정된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고시로 지정된 직종은 몇 개, 10개 이내의 직종에 현재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식사 배달하는 운전원을 퀵서비스 배송인 또는 택배 배송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왜 볼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퀵서비스나 택배 배송 같은 경우는 그 식사 배달보다는 그 사용 종속성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업무 특성상 좀 더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문제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종속성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들어가고요. 다만 이제 해당 직종이 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 종속성의 정도는 약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고법까지는 이 배달 운전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취지,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한다라면, 그리고 이 사람이 음식점에 고용돼서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배달업체에 고용돼서 배달을 하는 물건이 음식일 뿐인 거니까 사실상 택배 배송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법상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도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법에서 이런 내용을 규정한 그 취지가 무엇이냐 부분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퀵서비스 배송인의 정서성 판단 기준을 노동부 고시로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도 퀵 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산재가 적용이 된 사안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죠. 예컨대 지금 대리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산재보험 적용 직종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요. 식사 배달 같은 경우에는 뭐 택배 배송인 또는 퀵 서비스 배송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펫시터, 가사노동, 심부름 같은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현행 규정상으로는 사실 적용하기가 좀 어렵죠. 유사한 직종을 찾기도 어렵고요. 현재 규정되어 있는 직종 중에서 이 범위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계약, 근로계약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현행 법은 근로기준법이나 일부 내용들을 이 규모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바를 하는 사업장에 사장님이 있고 사장님 와이프가 일을 하고 사장님 아들이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사업장일까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동거하는 친족이 일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만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죠. 가사 사용인 같은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 일반 가정의 내밀한 일에까지 굳이 노동법을 적용해서 이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식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와는 맞지 않는 규정이죠. 더욱이 예컨대 이제 이런 가사 사용인을 직접 고용해서 일반 가정에 파견을 보내는 형태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 가사 사용인 적용 배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으로서 가사 사용인을 채용해서 일반 가정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 대부분의 이제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음식점이나 주류 판매 업종, 물론 원칙적으로는 고용금지 사업장이지만 일을 많이 하죠. 예전에 이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냐 라는 부분이 다투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헌법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법률에서 헌법보다 하위 규범인 법률에서 일부 사업장에 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냐. 근데 당시의 헌재 판단은 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 정책적 결정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고 그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지속적인 확대 적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서. 근데 이 판단이 나오고 나서 4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내용은 대표적으로 퇴직금밖에 없습니다. 2010년경에 부분 규정이 된 이후에 현재 100% 전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규정들은 여전히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현실. 열악하죠. 가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법에 위반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사장님도 빠듯하다, 어려우시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알죠. 근데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현실이
노동자가 최소한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열악해지는 건가요? 아니죠. 열악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보다 더 열악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근로조건을, 보장되는 근로조건을 내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니네도 받아들여라. 그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죠. 물론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시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과연 현행 근로기준법이, 현행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할 정도인지 여부는 결국 우리들의 판단에 달린 거죠. 적용되는 주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적용되는 주요 규정은요,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해야 돼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위약 예정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요.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해고 예고 적용되고 금품 청산,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휴게, 휴일, 연소자 보호 규정, 퇴직금에 대한 내용들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퇴직금 부분은 이제 당초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다가 지금은 5인 이상 사업, 1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는 50%만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은요,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의무, 근로기준법 등이나 관련 법령들을 사업장 내에 게시할 의무가 있어요. 보통 지키는 사업장은 거의 없죠. 취업규칙 작성 신고 의무, 취업규칙 작성 신고 의무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 제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부당해고 구제 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 수당, 보상휴가제, 연차휴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뒷부분에 내용이 있는데요. 이 보상휴가제가 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의 근로 할 때 가산수당 받아야 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휴가로 대체를 할 수 있어요. 휴가 부여하는 것으로 수당 지급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를 뽑아서 서면으로 합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유리한 규정이냐 불리한 규정이냐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이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죠. 그러면 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상시라면 상태적이라는 의미죠. 무조건 5명이 채용되어 있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정을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수, 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복잡하죠? 사례를 한번 볼게요. 조그만 음식점 업이에요. 주방에 한 분 일하시고 홀서빙에 한 명 일하고 배달하시는 분이 3명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월요일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수요일만 나오고 이런 사업장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일별로 근무하는 사람들 수를 다 세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다 합쳐서 연 인원을 계산합니다. 이 연 인원을 사업장의 가동일수, 사업장이 운영된 일수로 나눠요. 만약에 월요일이 휴무인 사업장이다. 월요일을 뺀 나머지 일수입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는 몇 명이 나오냐면,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2.74명이 나와요. 5명이 채용돼서 일을 하는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애매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렇게 산정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요.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5인 이상인 기간하고 5인 미만인 기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산정 시점이 사유 발생일이라고 했죠. 만약에 연차나 퇴직금이라면 연차나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즉 만 1년 근무를 했을 때 이전 1개월간의 근로자 연 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눠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계속 변동이 있었는데 그 1년 된 시점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면 1년 기간 전체에 대해서 다 지급을 받느냐.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산정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5인 이상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에 하루를 연차휴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는요, 1개월 동안 계속해서 5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퇴직금은요,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만 1년이 된 시점에서 계산했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적용이 됩니다. 다만 1년 기간 전체에 대해서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기간만 합쳐서 그 기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산정 시점은 분명 정해져 있는데 이 산정 시점에서 산정을 했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 돼도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기간만 포함시킬 거라면 처음부터 그냥 5인 이상 사업장인 기간만 포함시켜서 적용하면 되잖아요. 산정 시점 상관없이. 이 산정 시점에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이 퇴직금 문제에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기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전체, 근무했던 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다르다는 거. 졸리시죠? 네,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을 좀 보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이제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단시간 근로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노동법은 계약 형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계약 형태에 따라서 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요. 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가 그중 하나예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 우리 보통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뭐냐면 비교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돼요. 통상 근로자라는. 풀타임 혹은 비교적 정규직 근로자, 전일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비교 대상자가 있어야지 단시간 근로자라는 개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단시간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왜 중요하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차피 시간의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되면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이 있든 없든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죠. 근데 조금 차이가 발생해요. 산정 방식에 따라. 요거는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무조건 연장 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 근로는 기본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이긴 하지만 만약에 나의 소정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면 법적으로는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데 단시간 근로자는 내 일일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면 무조건 가산수당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통상 근로자는 8시간을 넘어야 연장근무수당, 가산수당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일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통상 근로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동정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어야 되는데 동정 업무는 해당 업무의 수행 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업무의 이질성으로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학교 같은 경우에 교원과 행정직이 있어요. 근데 행정직에는 나하고 똑같은 시간, 나하고 똑같이 5시간씩 밖에 일을 안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교원은 풀타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장에는 행정직으로 일하는 나의 비교 대상인 근로자가 있는 걸까요? 없는 겁니다. 통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소정 근로시간이 단순히 나보다 긴지 짧은지 여부뿐만이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 형태, 임금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동정 업무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업무에 종사하는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를 잠정적으로 통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만 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근무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보다 시간이 훨씬 더 짧은 근로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 근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무자가 있든 없든 본인의 소정 근로시간이 4주 동안을 평균해서 한 주간에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 적용이 어떻게 배제되느냐.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2년 이상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무기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라고 했잖아요.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4대 보험 가입 안 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특정 주에만 근무일을 하루 이틀 더 빼는 거죠. 이 경우는 그러면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느냐. 4대 보험은 월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까 5인 이상 사업장인지 4인 이하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것도 시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어떤 주는 뭐 15시간 이상 근무할 수도 있고 어떤 기간은 15시간 미만 근무할 수도 있고 이것 역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는 실제 근무 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연장 근무 시간까지 다 해서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주휴나 연차휴가나 퇴직금이나 안 줘도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실제로는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일부러 소정 시간 약정은 적게 하고 고정 연장 근무를 박아 놓으면서 이 법 적용을 배제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고정적으로 연장 근무를 한다 하면 결국엔 소정 근로 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거고 또한 법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명백한 의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겠죠. 기본 개념은 쭉 살펴봤고요. 많이 졸리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는 내용 들어갈게요. 일단 일을 시작하려면 근로조건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로관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계약이나 규범들은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이 있다라는 거는 아실 거고, 이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그 다음에 취업규칙이 있어요. 아까 이제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반드시 이제 작성하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조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을 말합니다.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건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내용을. 일종의 약관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거죠. 당연히 내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해당 내용을 내가 확인을 했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취업규칙 없는 사업장도 많고요. 물론 없으면 문제될 거 없죠. 있어도 캐비넷에 넣어놓고 보여주지 않는 사업장들도 많아요. 엄청 대단한 기밀이라도 되는 것 마냥. 나는 당연히 취업규칙을 열람할 의무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고요. 단체 협약이라는 게 또 있어요.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하고 교섭을 통해서 체결한 노동 조건 등에 관한 협약입니다. 보통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같은 거는 없으니까 주로 이제 법률의 내용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용이 될 건데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러면 서로 내용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적용되는 원칙들이 있어요. 일단 상위법 우선의 원칙, 효력상 우선순위를 가지는 법원을 먼저 적용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법원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법원이 아니고요. 법관이 재판 기준으로 삼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재판 규범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이 분쟁을 해결할 것이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준 삼아 분쟁을 해결할 것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효력상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일단 헌법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은 노동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이나 약정 중에서는 단체 협약이 제일 세요. 그 다음은 취업규칙입니다. 그 다음 근로계약이에요. 근데 민법에서도 아까 고용계약에 대해서 정하고 있었죠.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런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뭐가 먼저 적용되느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원과 특별한 대상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법원이 있는 경우 당연히 특별한 대상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근데 하위 규범이 내용이 더 나한테 유리해요.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어요. 당연히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유리한 조건을 먼저 적용합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 우선순위는 동일한데 단체 협약의 내용을 바꿨어요.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변경했어요. 그럼 당연히 변경된 규범이 적용되겠죠. 다만 요거는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 노동자들이 일할 때 주로 적용이 될 근로계약의 내용은 뭐 당사자간들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죠. 법률에 위반되는 계약 내용 대표적인 거 뭐가 있느냐. 위약예정 금지가 있어요. 근로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정에게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그 이전 시간에 상담 사례 얘기 들으시면서 뭐 손해배상액 예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들으셨죠. 예컨대 지각하면 벌금 얼마, 혹은 뭘 깨트리면 손해배상액 얼마, 사고 내면 얼마, 다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계약 자유의 원칙은 있지만 근로자하고 사용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는 거고요. 최저기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직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액을 일정 금액으로 정해놓는다? 당연히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체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거지 실제 발생한 손해 자체를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거 시급 8,000원도 안 되는 돈 벌어보겠다고 알바하러 갔다가 실수로 사고를 냈어요. 뭘 깨트려 먹었어요. 무조건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경영상에 대한 손실도 본인이 부담하고 이득도 본인이 가져가잖아요. 당연히 일정한 손실을 부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한테 그 책임을 다 전가해버린다라면 그건 너무 부당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과실은 뭐냐? 조금의 주의만 기울여도 피할 수 있었을 정도의 책임으로 내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거의 고의에 준한다라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 그러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그 손해액을 전액 책임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시설의 현황,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 태도, 가해 행위의 상황, 가해 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재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손해의 공평한 분산.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자는 경영의 이득을 취하면서 경영의 손실도 부담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나한테 손실을 전가시킨다?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과실이 있고 어떤 정도의 손실이 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느냐,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통상의 경우 그 배상 책임이 100%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실이 중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 정도가 높았다 하더라도 뭐 40에서 70% 정도.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다? 아직 업무에 대해서 숙달되어 있지도 않고 성년자도 아닌 학생한테 배상 책임을 내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될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물론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본인들이 그냥 약정하는 대로 내용을 구성하면 돼요. 합의되는 내용을 다 적으면 되고요. 다만 최소한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명시 의무가 있는 사항들이에요.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산정 기간, 지급 시기,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다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될 업무, 시작 종료 시간, 휴게 시간, 휴일 휴가,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죠.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별도로 정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명시하지 않았다,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